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자인식의 기초와 최신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화자인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대신에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라든가 또 딥러닝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화자인식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패턴 인식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까지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화자인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집에 인형의 집하고 쿠키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아이는 그걸 받고 좋아했지만 엄마는 이걸 주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황당했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걸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그 스마트 스피커, 여기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알렉사. 그럼 이제 그 스마트 스피커가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인형의 집과 과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쿠키를 주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인공지능 비서가 그거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이제 그 뉴스거리가 돼서 그 동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가 알렉사 인형의 집을 주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집마다 이제 TV가 있죠. 그 집집마다 TV에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TV에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그 스마트 스피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가 알렉사, 그러니까 이 각각의 스마트 스피커들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이제 들었겠죠. 인형의 집을 주문해 주세요 했더니 그 집집마다 인형의 집들이 다 주문이 돼서 배달이 됐다는 이런 실제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인공지능 비서가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거를 주문하고 이런 것은 잘 하지만 누가 주문하는지, 그 주인이 주문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주문한 건지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아마존에서 그 이제 화자인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스마트 스피커가 지금 여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지금 사람이 자기를 부른 건지 아니면은 TV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이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화자인식 기술이 어떤 것인지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화자인식 기술이 한 1990년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때부터 약간 이제 연구가 시작됐는데, 초창기의 연구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화자인식들이 다 딥러닝을 이용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음성인식이나 영상인식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화자인식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옛날의 연구를 물론 몰라도 새로운 연구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옛날의 연구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딥러닝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GMM, 가우시안 믹처 모델, 그 다음에 SVM, 우리가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그 SVM, 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자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인식, 그러면 화자라는 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 영어로 이제 스피커라고 하죠. 인식은 이제 레코그니션인데, 레코그니션이라고 할 때는 넓은 범위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식 형태에 따라서 화자 식별과 화자 확인. 화자 식별은 스피커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여러 명의 등록된 사람들이 있고, 지금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게 누구 목소리인가? 여러 개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명이 있다. 그럼 1000명 중에 누가 한 거다. 라는 그런 거죠. 여러 명의 등록된 화자 중에서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일 때는 범죄 수사, 용의자를 여러 명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놓고 어떤 새로운 범인의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 중에 누구 목소리인지 이 사람이 이 목소리를 듣고 이 1000명 중에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죠. 힘들 것 같아요. 1000명의 목소리를 다 듣고 이 목소리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1000명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누구 목소리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죄 수사 또는 출입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화자 확인. 이거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인증이라는 것이죠. 인증, 이것은 이 목소리를 비밀번호 대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란, 우리가 비밀번호를 치거나 아이디를 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한 사람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떤 입력된 음성이 사용자가 제시한 어떤 아이디를 제시해서 내가 맞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연구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나는 누군데 내 목소리 아니면 말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으면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부를 하게 되겠죠. 결제라든가 출입관리, 아까 이전에 봤던 것처럼 쇼핑을 할 때 누가 주문을 하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몇 명,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엄마가 했는지 아빠가 했는지 아이가 했는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화자 식별은 N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고, 이 화자 인증은 한 명이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자 식별이라는 것은 화자 확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목소리를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쭉 비교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음성 인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거하고 또 비슷하죠. 근데 이 베리피케이션, 확인, 인증,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 목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할 때 이 사람이 뒤에 소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통해서 할 때 전화기가 바뀌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음성의 특징 자체가 바뀌겠죠. 전화선에 의해서 바뀌고 소음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면은 그 바뀐 것이 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 배경 잡음이나 아니면 전화선의 차이에 의한 건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더 어렵고, 그리고 실제 활용되는 면에서도 요 화자 확인 쪽이 훨씬
더 활용하는 쪽이 많죠. 화자 식별보다는 화자 확인 쪽이 더 많이 쓰이고 그 대신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연구는 화자 식별보다는 화자 확인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신문 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감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경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의 의존성 여부에 따라서 텍스트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텍스트 디펜던트는 비밀번호 이렇게 발생한 문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열려라 참깨 이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만 이제 발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시스템이 알고 있는 그런 음소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같으니까 훨씬 구분하기가 쉽죠.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런 고정된 그런 문장을 발생하는 거 그것이 더 구현하기는 쉽습니다. 구현은 쉬우나 근데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 목소리를 몰래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플레이 해주면은 그 사람인 줄 알고 통과를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 제시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할 때마다 어떤 숫자를 말하게 하는데 그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뭐 오늘은 1, 2, 3, 4, 뭐 그 다음에는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문장을 발생하도록 하면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처리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 텍스트가 고정된 것보다는 이렇게 텍스트가 자유로운 게 더 응용 분야가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센터 이런 뭐 소비자를 상대하는 쇼핑센터에서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뭐 오늘 뭐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화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거를 알면 더 사용자한테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발송해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텍스트 인디펜던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뭐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그런 경우 그런 것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무 말이나 이제 통화를 하겠죠. 그런 아무 말이나 할 때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그런 쪽에 효용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구현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용된 음소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소끼리 비교를 하면은 쉽게 비교가 되지만 이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음소를 말했는지 어떤 단어를 말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보통 다룰 때 이제 음성 인식을 많이 다루는데 음성 인식은 현재 아주 많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음성 인식은 이제 단어를 인식하는 거죠. 어떤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화자 2번이 다른 단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음성인식의 경우에는 이제 단어 여러 사람이 말한 그런 그 단어를 쭉 모아서 그 단어 모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단어 모델을 만들어서 음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 화자 인식에서는 한 사람의 그 화자가 여러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모아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화자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단어를 얘기하든지 어떤 사람의 모델에서 요것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화자 확인 과정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트레이닝 오프라인 페이지하고 테스트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사용자로서 어떤 걸 사용하려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뭐 로그인하고 아이디 만들기 비밀번호를 넣듯이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넣고 목소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내 목소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트레이닝 스피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듯이 특징을 추출해 가지고 그 스피커 모델, 그 사람의 그 화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되죠. 모델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이 되겠죠. 자, 내 목소리를 등록하면은 저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성이 Y라는 발성이 들어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특징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존에 있던 모델과 요 특징이 잘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억셉트를 하든지 리젝트를 하든지. 자, 그럼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 통계적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두 가지의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요 새로운 발성이 이 화자 S의 발성이다. 네, 두 번째 가설은 이 발성이 화자 S의 발성이 아니다. 이 두 개의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P, Y 기분 H0, P, Y 기분 H1. 요거를 우리가 likelihood ratio라고 하죠. 그래서 LR 이렇게 부르는데 threshold를 정하죠. 그래가지고 요 비율이 어느 이상이 되면은 accept를 하고 그 이상이 안 되면 rejec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decision threshold라고 하죠. 근데 요 threshold는 요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잡음이 심하다거나 음질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threshold가 높아지면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죠. 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정하는 요런 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이 화자 확인이라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 특징은 어떤 특징을 쓰는지 이 화자 인식에 관한 연구는 보통 음성 인식할 때 쓰는 그런 특징들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할 때 쓰는 특징들, 음소를 구분할 때 쓰는 특징들하고 그 사람을 구분할 때 쓰는 특징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은 음성 인식에 많이 쓰이는 이 MFCC라고 하는 거, 그 멜 캡슐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아니면은 뭐 필터 뱅크, 주파수 특성을 잘 표시하는 그런 필터 뱅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성 인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조금 얘기하면은 이제 음성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자르죠. 일정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그 자른 거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프레임별로 주파수 분석을 해서 그것으로 특징 벡터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 간의 그 시간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변화량의 변화, 이런 거, 음성인식에 사용되는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화자인식에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에 얘기한 것을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입력 음성이 들어오면은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벡터들이 나오게 되죠. 벡터가 이제 T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두 개의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스피커 모델, 그러니까 사용자의 음성이 학습된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모델, 이것은 사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사용자가 아닌,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 목소리일 경우에는 요 모델의 확률이 높아지고, 이 사람 목소리 아닐 경우에는 요 모델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져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율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확률은 보통 로그로 표시하죠. 그래서 로그의 차이, 요걸로 이제 스코어를 계산해서 스레시홀드를 이용해서 디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록화자 모델, 등록된 사용자 모델, 그다음에 배경화자, 이 배경화자, 백그라운드 배경화자, 요거는 등록된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통계적인 화자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예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음성 특징들이 있는데, 음성 특징이 원래는 보통 한 12차원, 39차원 이렇게 되지만, 1차원이라고 보면은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대상 화자에서 추출한 데이터죠. 거기에서 요 가우시안 분포를 구하면 평균과 분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 화자, 일반적인 화자의 모델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특징 값이 여기 가까우면은 대상 화자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쪽에 가까우면은 그렇지 않을 대상 화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잘 분류가 되지 않고 좀 퍼져 있게 돼 있죠. 내가 말을 해도 이게 이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배경 화자의 특징이 이 경우에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죠. 등록 화자의 라이클리후드, 배경 화자, 그래가지고 두 개의 비를 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음성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음성의 길이가 어떨 때는 길고 어떨 때는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점을 여러 개 찍으면은,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요 비율이 계산이 되겠죠. 요 대상 화자의 라이클리후드, 그 다음에 배경 화자, 이런 비율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부 이게 확률이니까 좀 곱해서 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가우시안 믹처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런 다양한 그 분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자 인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장 중에서 몇 개가 맞았는지, 아니면 단어 중에서 몇 개가 맞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애큐러시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화자 확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가 높다고 하면은 대상 화자를 거부하는 오류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그 등록된 목소리하고 아주 가까워야만 액셉트를 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리젝트를 하는 거죠. 스레시홀드가 낮으면은 액셉트가 잘 되지만 사칭자, 그 대상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 그거를 사칭자, 또 임포스터라고 해요. 임포스터라는 거는 이제 내가 아닌데 가짜인 거죠. 가짜가 나타나서 나야, 그리고 흉내를 내는 거죠. 이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 화자를 거부하는 오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사칭자를 승인하는 오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 대상화자를 거부하는 오류는 false rejection. 원래는 accept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reject를 한 거죠. 이거는 miss. 아니면은 사칭자를 승인하는 경우는 false alarm, false acceptance.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응용 분야에 따라서도 이 스레시홀드가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예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뭐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뭐 은행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할 때는 스레시홀드를 좀 높게 해서 이 사칭자를 승인하는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어떤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에서 또 사용자를 너무 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사용자가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요 오류가 증가하는지 오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오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류, 틀린 거 개수를 세면 되는데 이 화자 확인 여기서는 이 오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 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화자 확인에서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것은 동일 오류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false alarm 확률하고 miss 요 두 개의 확률이 같아지는 요 때의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 요 두 오류가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스레시홀드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그때의 오류, 그러니까 equal error rate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스 확률과 false alarm 확률이 같아졌을 때의 오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평하겠죠. 스레시홀드와 상관없는 그런 오류 값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응용 분야에 따라서는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화 통화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를 감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테러리스트가 나타났는데 테러리스트를 미스할 경우하고 아니면은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테러리스트가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나타나는데 범인을 놓치면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큰 치명적인 그런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일으키면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테러리스트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람이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시스템이 얘가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그걸 끝나는 거죠. 약간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서 그 코스트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놓습니다. 그래서 10대 1 정도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화통화가 뭐 엄청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나타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1% 정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멈 디텍션 코스트 펑션,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정해서 코스트가 가장 적게 되는 그런 거를 찾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은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폴스 알람이 좀 높아지더라도 이 미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니스트 그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서 그 스피커 레코그니션 이벨리에이션을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경년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서 전 세계에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서 이제 누가 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서 성능평가 속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많이 배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연구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주로 전화 음성을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전화 음성을 가지고 많이 했고, 아무래도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데이터가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주도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요 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타겟이 나타날 확률, 타겟은 전체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타겟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확률로 타겟이 나타났는데 그걸 놓쳤어요. 놓치면은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죠. 시스템이 그걸 놓칠 확률. 놓치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이 타겟이 아닌 사람, 타겟이 아닐 확률은 굉장히 높죠.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인데 거기에 일반인인데 그거를 이제 폴스 알람, 여기 범인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나중에 경찰이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의 비용이니까 그거는 비용이 1 얼마 안 되죠. 근데 진짜 범인을 놓쳤을 경우에는 비용이 크죠.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바뀐 적도 있어요. 요 값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값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이 테러리스트의 확률은 뭐 몇만 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비용 자체도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일으켰을 때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겠죠. 10분의 1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금방 이해한 것처럼 니스트 SRE 스피커 리커니션 이벌리에이션에서 공개한 음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지금 보면은 97년부터 시작해서 96, 97 뭐 그 이전에도 있었고 쭉 해서 거의 이제 매년 한 경우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련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주로 이제 문장 독립 화자 확인 연구에서 많이 쓰고, 주로 전화 음성, 마이크 음성, 그리고 그 발성 화자 수가 수백 명 이상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수천 시간의 음성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런 데이터는 이제 그 LDC라고 하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쪽 이제 논문을 쓰려면은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논문을 쓸 수가 있죠. 자,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논문을 써도 논문을 내기가 논문이 퍼블리시 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런 그 값비싼 데이터들을 많이 구매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해서 하면은, 이게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실험을 하면은, 그래서 논문을 쓰면은 그런 논문이 억셉트 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 말고도 이제 일반인들이 공개한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RSR 2015라는 것은 문장 종속, 그러니까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화자 확인 코퍼스예요. 주로 이제 스마트폰, 타블렛 음성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냥 구매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복셀랩이라고 해서 그 셀레브러티, 그러니까 유명인이죠. 그 여러 유명인들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런 동영상에서 여러 연예인들의 그런 음성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수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2018년,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요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 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이텍이라고 하는 그
그 음성정보지원센터가 있어서 원광대에 있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여기 거는 잘 안 쓰고 주로 이걸 많이 쓰죠. 양도 훨씬 많고, 그리고 저널의 논문을 쓰려면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자인식의 아주 그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부터 화자인식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물론 이전에도 화자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음성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주로 그 음성 데이터 양도 적고,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사용되는 그 머신러닝, 뭐 K-민즈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써오고 단순하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 화자인식 연구는 음성인식 연구보다 좀 몇 년 뒤처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인식 연구는 뭐 HMM, 그리고 이제 HMM의 그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한 것이 이미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화자인식에서는 이 레이놀드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해서 했는데, 저 같은 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 파워가 많이 빈약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학습시키기에도 충분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가우시안 모델을 하는데도 뭐 그 당시 이제 PC나 이런 걸 돌리면은 뭐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때쯤에 이제 제가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때는 주로 이제 HMM 중에서도 이제 그 디스크릿 HMM, 그 당시에는 그 컴퓨팅 파워가 그 컨티뉴어스 HMM을 돌릴 만한 그 정도 파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디스크릿 HMM, 그러니까 그 음성 파형을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심볼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디지털 HMM, 디스크릿 HMM으로 돌리는 그 정도, 아니면 이제 뭐 세미 컨티뉴어스 HMM, 그래서 그 컨티뉴어스 HMM이지만 그 심볼을 이용하는 뭐 그런 그 정도가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화자 인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컴퓨팅 파워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고 그 가우시안 혼합 개수를 아주 높게 해서 한 뭐 1024개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컴퓨터로 돌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한 그런 걸 이제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특징들의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가우시안 믹처 모델을 가지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여러 개의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뭐 1024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시시하고, 또 음성 인식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HMM은 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 HMM의 스테이트는 GMM으로 돼 있는데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처음 실험해서 처음 결과를 냈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연구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과를 냈죠. 그래서 텍스트 발성 길이가 짧아지면은 이게 이제 식별율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1초일 경우에는 한 70%, 5초일 경우에는 뭐 95%, 10초일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요 당시에도 사실 뭐 이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작았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뭐 30초일 때, 60초일 때, 90초일 때, 그리고
이 믹스처 개수가 이 하십 데이터가 30초 정도가 되면은 믹스처 개수가 15개 정도 이상이 되면 이미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음성인식에 사용되는 그런 채널 보상 방법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가장 심플한 민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각 프레임마다 평균 값을 이렇게 뺀 거죠. 그게 이제 성능이 높았고, 그다음에 프리쿼시 워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델타 캡스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화자 식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화자 식별이 훨씬 더 쉽다 그랬죠. 화자 식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화자 확인을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이 간격이 3년이죠. 지금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게 뭐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안 되죠. 보통 봄철 컨퍼런스에 나왔던 개념이 개선돼서 가을철 컨퍼런스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보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그 화자 모델하고 백그라운드 모델에서는 여러 사람의 모델을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모델이라는 건 일반인들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 주어진 A라는 사용자면은 여기 있는 거는 A가 아닌 거죠. A가 아닌 사람들, 뭐 B, C, D, E 여러 가지 사용자.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A 화자일 확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일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요걸로 accept, reject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경 화자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합쳐서 배경 화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흐르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죠. 이 기술의 발전이 뭐 한 3년 후에 역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이런 쪽에 연구를 해왔는데 UBM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별건 아니지만 UBM 뭐냐면은 이 앞에서는 여러 사람의 모델 A, 뭐 B, C, D 여러 사람의 모델을 백그라운드 화자로 썼다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사이즈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예를 들어 가우시안 믹처스가 1024, 뭐 2048 이런 식으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결과를 보면은 한 15개, 한 60개 이 가우시안 믹처 컴포넌트 수가 한 60개 정도면은 거의 세츄레이션이 되죠. 한 요 정도만 되면은 뭐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죠. 한 40개 정도면. 근데 이거를 1000 아니면 2000 이렇게 느린 거죠. 느리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배경 화자, 그래서 그거를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했고, 그러면 그 사용자의 발성은 우리가 많이 모을 수가 없죠. 이 화자인식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야 그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 목소리를 많이 모을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모으면 사용자가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백그라운드 모델은 뭐 가우시안 믹처 컴포넌트 수가 2000개라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 모델을 2000개를 학습시키면 당연히 오버피팅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는 MAP Maximum Posteriori Estimation Bayesian Adaptation을 사용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모델을
어댑테이션을 시키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양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뭐 2048개의 믹스처 컴포넌트를 가진 그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학습시키기에 충분하죠. 한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기에는 너무 파라미터 수가 많아서 오버피팅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요 데이터를 어댑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음성 인식에서 어떤 특정한 사용자의 목소리에 어댑테이션 시키는 거하고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용자 목소리를 조금 받아와 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에 맞도록 모델을 약간 어댑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그 일반적인 사용자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음소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를 수출해 보니까 이렇게 4개가 예를 들어서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 원래는 일반적인 사람의 평균은 여기지만 이 평균을 요만큼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모델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요거는 그 어떤 새로운 A라는 화자, 이 화자의 이 분포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B라는 음소도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어댑테이션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화자가 어떤 음소에서는 일반적인 화자의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댑테이션이 안 되고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화자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수집되지 않은 음소에 대해서도 화자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음소가 4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 화자가 발성을 했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음소와 B라는 음소만 발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C라는 것과 D라는 음성은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지만 일반적인 화자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도 이 화자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분, 그 믹스처 컴포넌트 개수에 따른 성능을 보니까 지금 요게 에러죠. 요 미스 확률과 폴스 알람 확률, 요거를 지금 로그 확률, 로그 스케일로 표시한 거죠.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요런 모양이 되지만 요거를 로그로 바꾸면 요게 이렇게 직선이 돼요. 직선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16차일 때, 그 다음에 32차일 때 쭉 증가시켰을 때 2048까지 갔을 때 오류가 이만큼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equal error rate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점, 요 두 개의 오류가 같아지는 요 점, 그러면 요 점이 equal error rate이 되겠죠. 그럼 요때 보면은 한 10% 정도, 요게 이제 두 개의 오류가 둘 다 10인 그런 equal error rate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이거보다 더 크게 해보기도 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컴퓨팅 파워가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최근에도 요 숫자 2048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이니까 사실 오래전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는 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각 그 컴포넌트의 가중치 이렇게 있죠. 그럼 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적응을 시켜봤더니 평균만 어댑테이션 시키는 게 가장 성능이 좋더라 요거죠. 이렇게 평균만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화자 인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슈퍼벡터,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요게 이제 한참 그 이제 가장 최고의 그 성능을 보일 때, 요때가 된 거죠. 그래서 화자 인식도 역시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우시안 슈퍼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화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은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그 웨이트들도 있고, 가우시안 분포에 평균 분산 웨이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쭉 모으면은 요걸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슈퍼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이렇게 모든 가우시안 컴포넌트들의 평균과 분산을 쭉 붙여놓은 거죠. 요거를 슈퍼벡터, 가우시안 슈퍼벡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PCA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PCA를 적용하면은 그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지금 여기 1024니까 예를 들어 2048이면은 한 4000 이상의 차원이 되는데, 요거를 좀 줄이겠죠. 줄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PCA에 구하는데, 이전에 머신러닝 쪽에서 또 이제 영상 쪽에 보통 영상 쪽이 보통 이 음성 쪽보다는 이게 앞서 있죠. 영상 쪽에 그 아이겐페이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어요. 아이겐페이스. 그러니까 얼굴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PCA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한 게 아이겐페이스인데, 여기서는 아이겐보이스. 그래서 이 아이겐보이스를 이용해서 뭐 음성 인식에서 어댑테이션 하기도 하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화자 인식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냥 요거를 이제 그 소프트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화자 인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건 소프트벡터 머신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길이의 발성이 있는데, 이 음성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성이라는 거는 이제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발성할 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우시안 믹처 모델을 어댑테이션을 했죠. 그러면은 그 결과의 개수는 다 똑같아요. 그죠? 결과의 개수라는 것은 가우시안 믹처 모델의 그 개수, 컴포넌트 수가 바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의 길이가 길던 짧던 간에 그 슈퍼벡터의 길이는 일정해요. 그죠? 장점인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가 다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소프트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캔바이라는 사람이 가우시안 슈퍼벡터 SVM 기반의 화자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입력 음성을 특징 수출해서 가우시안 믹처 모델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을 어댑테이션하고, 그래서 GMM 슈퍼벡터를 만들어서 GMM으로 이진 분류하는, 요게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죠. 근데 요건 어떤 해예요? 요 해는 바로 그 힌튼 교수가 그 딥러닝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그 힌턴 교수의 논문이 이제 그 차곡차곡 해서 깊은 층을 만든 딥러닝이 시작된 그 해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가우시안 믹처 모델 UVM과 그 소프트벡터 머신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성능이 훨씬 좋죠. 에러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아까 한 10% 정도였던 게 이제 뭐 한 2몇 %. 물론 이제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시대를 지나서 이 화자 인식의 성능을 또 한 단계 높이게 되는 그런 점프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팩터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리하는 거죠. 그 데이터 안에 이런 팩터, 저런 팩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우시안 슈퍼 벡터를 스피커와 채널로 분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은 정말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면 여기 이제 가우시안 그 슈퍼 벡터가 있고, 그거를 이 스피커 스페이스 이쪽과 또 채널 스페이스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분리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벡터를 그 평균 벡터와 그 다음에 아이겐 보이스, 그러니까 음성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이겐 채널 정보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거 잡음들, 그런 것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통계에서 쓰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가우시안 믹처 모델,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에서 시작해가지고 꽤 많은,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지났죠. 그동안에 이제 그 유명한 소프트 벡터 머신이 이렇게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에서 이제 이쪽에서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했는데, 뭐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 더 당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발전시킨 아이벡터라는 것이, 그 대학이라는 사람이 그 박사학위에서 제안을 한 건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팩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스피커와 채널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아이겐 채널, 그러니까 채널 정보만 가지고 있는 부분만 띄워가지고 그걸로 화자 인식을 해보니까 화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 정보에 화자 인식이 전혀 안 들어있다면은 그 화자 인식을 했을 때 전혀 성능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우시안 슈퍼 벡터를 차원을 이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토탈 베리어빌리티 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피치와 음성과 채널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하나의 스페이스로 이제 줄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화자와 채널 요인을 분리하지 않고, 그래서 사용은 이제 MFCC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UVM을 계산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UVM에 들어가는 그런 파라미터들,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분석해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그걸로 토탈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 그 하나의 스페이스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저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서 두 개, 타겟과 테스트 데이터, 이거는 등록 데이터죠. 등록과 테스트 발성 간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코사인 디스턴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yes, accept, reject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와 차이는, 이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보이스, 채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하나로 해서 그냥 평균, 그 다음에 토탈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토탈 베리어빌리티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팩터를 구하는데, 요것을 아이벡터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덴티티 벡터다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원래 가우시안 슈퍼벡터 차원이 뭐 여기는 77,000 뭐 이렇게 되는데, 뭐 10만 개가 넘기도 하고, 이 차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요거를 한 300, 600 정도로 작게 축소를 하는 거죠. 일단 차원이 축소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이제 압축이 됐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스피커 음성 정보와 채널 정보를 분리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UBM이 가우시안 믹처 모델을 사용했을 때 한 11% 정도 했던 게 이제 SVM을 사용해서 한 요 정도 한 자리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조인트 벡터 어널리시스로 해서 이제 더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벡터를 사용해서 2.9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도 굉장히 누구나 이걸 사용하면은 또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건 이퀄 에러 레이시고, 민 DCF도 이렇게 보면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이게 점점 쭉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여기서는 이제 별로 차이는 못 느끼는데요. 0.03이었다가 0.0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 화자 인식 성능이 딱 이게 점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벡터가 그 딥러닝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평정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벡터가 이제 거의 표준처럼 여겨졌어요. 자, 그런데 그 화자인식의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화자인식의 기술들이 주로 영상 처리 기술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많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에서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는 게 제안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팩터 어널리시스의 한 종류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있으면은 이 사람 얼굴에 두 가지 팩터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팩터는 사람 간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인 거죠. 서로 다른 사람, 다른 팩터들. 그 다음에 그 within individual, 같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뭐 안경을 쓰기도 하고, 뭐 약간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각도가 변하기도 하고, 같은 한 사람의 얼굴에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팩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between individual, 그 다음에 within individual, 그 다음에 나머지 평균. 앞에 나왔던 그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랑 거의 같은 거죠. 요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벡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우시안 슈퍼벡터의 차원을 축소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그 벡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찾는 거예요. 잘 화자 정보가 잘 분리되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그래서 아이벡터를 다시 PLDA로 모델링하고 스코어링하고, 그리고 이제 S놈이라고 하는 노멀라이제이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PLDA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스피커 팩터와 채널 팩터로 이제 아이벡터를 다시 분리하는 거죠. 다시 분리하고, 그 다음에 PLDA 스코어링을 위해서 이런 확률들을 계산해서 위에 거는 동일 화자, 밑에 거는 다른 화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를 노멀라이즈 하는데, 여기서는 그 학습 발성에서 등록이죠. 학습 발성에서의 그 임포스터와 사용자 간의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간의 그런 평균과 분산으로 정교화를 하고, 또 여기서는 또 그 테스트 발성에서의 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간의 평균과 분산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PLDA가 영상 쪽에서 이때 2007년에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아이벡터가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앞에 조인트 팩터 어널리시스를 적용한 사람이 이제 이분이죠. 이분이 다시 PLDA를 아이벡터에다가 적용해서 아이벡터 PLDA라는 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아이벡터가 여기서부터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그 화자인식 분야를 평정했어요.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했어요. 성능도 가장 좋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랭스넘,
벡터들의 길이를 정교화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PLDA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 뭐 GPLDA, SPLDA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나오면서 성능이 조금씩 더 향상이 됐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역시 그 얼굴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그런 그 방법들을 이제 많이 가져다가 많이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표준이 되다시피 한 아이벡터 PLDA, 그러니까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화자 인식하면은 누구나 다 아이벡터 PLDA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요. 등록 발성, 테스트 발성이 있을 때 이제 아이벡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D 모델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승인 거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MFCC는 이제 프레임마다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화자 간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이벡터를 보면은 뭐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그 공간상에서 화자들이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구현해서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디 툴킷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벡터 PLDA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칼디라는 거를, 칼디 툴킷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돌리면은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뭐 그것도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구나 이렇게 다운받아서 돌려 학습시켜서 해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물론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방법이 이제 표준이 된 거죠. 화자 인식의 표준. 그래서 디벨롭먼트 데이터와 등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일반 화자들의 대량의 데이터고, 이 등록 데이터는 이제 사용자의 등록 발성,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의 테스트 발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FCC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 그 다음에 채널 보상,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음성 인식에도 쓰는 그런 채널 보상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믹처 모델,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 아이벡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 나왔던 그 T라는 그 벡터. 그 다음에 아이벡터가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럼 이 아이벡터를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정규화 과정을 거쳐요.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채널 컴펜세이션, 그 채널에 따른 그런 또 정규화, 뭐 ALDA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PLDA 이걸 이용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은 GMM 때부터 많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라는 거는 앞에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떤 뭐 전송선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그 전화냐 휴대폰이냐 아니면 주변 잡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 스코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정교화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통계에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방법은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를 1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죠. 화자 인식에서 쓰는 노멀라이제이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G놈, T놈, H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평균을 구하느냐 이거죠. 이 평균과 분산을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로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스피커 간의 그 스코어 차이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화자인식을 만들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의 그 에러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에러를 이렇게 결과를 내지만,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100% 항상 맞는데 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계속 틀려서 이게 이제 전체 그 에러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 스코어의 그 분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그런 분포를 정교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스피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스코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또 스코어, 이런 것들의 이제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제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 스코어를 여기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 요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에 따른 그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사람마다 그 트레시홀드를 뭐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의 모델에 따라서 또 그 스코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스피커 모델들을 학습을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새로운 어터런스가 발성이 들어왔을 때 그 여러 사람들의 모델들이 있죠. 이 사람 모델, 이 사람 모델, 여러 사람. 이 각각의 모델들은 이제 그 원래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 그 GMM에서 이제 어댑테이션을 거쳐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발성에 대해서 여러 각각의 사용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할 때는 그 사람 모델을 사용하죠. 그 사람 모델을 사용할 때 스코어가 나오면은 정교화를 해서, 그래서 이 모델들 간의 차이, 요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이제 모으는데 데이터를 모을 때 사용한 그런 기기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았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뭐 휴대폰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전화로 모았는데 뭐 다른 새로운 휴대폰 모델이 나왔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핸드셋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땐 A라는 핸드셋으로 수집한 그런 음성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B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 B라는 그 모델에서 그 수집한 그런 데이터 음성을 넣었을 때 스코어, 그 다음에 다른 음성에 대한 스코어, 이런 스코어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래 그 모델은 A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B라는 핸드셋, B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녹음했을 때 요거를 여기서 B가 나왔을 때 요 스코어 분포, 요거를 가지고 정교화를 하면은 기계가 다르더라도 그 어떤 고정된 그런 분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스레시홀드로 베리피케이션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